안녕하세요, 여러분. 윤리아 사상 수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아마 플라톤까지 수업 진도를 오프라인에서 나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수업 시간에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다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아 사상 여러 학자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펼친 사상가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 학습지하고 제 학습지하고 생긴 게 조금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 학습지는 아마 여기까지가 아예 한 페이지일 거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페이지인가? 아니면 나눠져 있나 그럴 거거든요. 중요한 건 요 그림이 들어가 있는 학습지를 펼쳐주면 돼요. 저는 이게 한눈에 보이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학습지를 이렇게 정말 빈틈없이 이렇게 막 조그맣게 다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큰 학습지로 보고 같이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란 누구일까? 일단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운 누구의 제자야? 소크라테스의 제자는 누구였죠? 그쵸, 플라톤. 이번에 배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플라톤의 제자였어요. 보자, 여기 그림 보면은 이 사람이 플라톤이고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우리 이 사람들이 지금 손을 들고 있는데 손의 형태가 어떤지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플라톤은 이 손으로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위쪽을 가리키고 있죠, 손가락으로.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손바닥으로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죠? 땅 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플라톤은 하늘 이쪽 위를 자꾸 가리킨다는 점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상을 중시하는 이상주의자였다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에 비해 아리스토텔레스는 땅,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강조하는 현실주의의 성격에 가까운 현실주의자였어요. 그러면 플라톤이 이상주의자 혹은 이런 이상을 강조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플라톤은 여러분들이 배웠겠지만 이걸 강조했어요. 우리 이거 맞춰볼 수 있을까요? 이거 표정 아닙니다. 이 세 글자. 그렇죠. 이데아를 이데아가 진짜 본질이자 실제고 이데아계와 현실 세계를 나누면서 이데아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데아를 인식해야 한다. 그 사람이 진정한 철인이고 그 사람이 통치해야 한다. 이런 것들 우리가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이데아를 강조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본질이 이데아계에 있고 현실 세계에는 그 본질을 이데아를 모방한 것들만 있다. 이런 플라톤의 사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자였지만. 그래서 플라톤을 비판합니다.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니까 또 강력하게 비판할 수 있는 거겠죠. 뭐라고 비판했는지 한번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에 대해 어떻게 비판했는지. 세계는 개별적인 실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구체적인 개별 사물? 그냥 사물 정도로만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즉 중요한 건 이게요. 세계가 몇 개의 세계다? 단 하나의 세계다. 플라톤은 여러분 배웠겠지만 세계를 몇 개로 나눴었죠? 그쵸, 우리 이원론이라고 해서 세계를 두 개로 구분했었어요. 하나는 뭐였어? 이데아계. 하나는 현실 세계. 이렇게 나눴었죠. 근데 이에 비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세계는 그냥 하나의 세계일 뿐이야. 현실 세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라는 거지. 그래서 플라톤은 이 선이라는 건 플라톤에게는 이데아에 가깝죠. 이데아였겠죠. 이런 건 이데아계에 있다고 했는데 아니다. 이데아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자, 선은 어디에 존재해?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했어요. 플라톤이랑 좀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럼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이제 목적이란 걸 되게 중시했는데 세상 모든 것에는, 그리고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에는 다 뭐가 있는 거야? 목적이 있다고 봤어요. 근데 뭐를 목적으로 해? 어떤 조음이라고도 하죠. 이 선을 목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선을 목적으로 한 건 알겠는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있고 그게 선이었어. 근데 인간의 그럼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 라고 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기에는 뭐였어? 한번 같이 적어볼게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최고의 선 혹은 최고의 좋음은 바로 행복이라고 봤어요. 모두가 동의할 것 같았던 거죠. 근데 여기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아닌데 나는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싶은데 그게 나의 최고선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게 나의 행동의 모든 목적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돈을 진짜 많이 벌었어. 근데 행복하지 않아. 그래도 여러분들은 돈이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또 아니야 나는 쾌락이 제일 좋아. 기쁘면 돼. 나는 감각적인 쾌락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 나 너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고 내 이런 아름다웠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을 아무튼 나의 쾌락을 충족시키는 게 나의 목적이자 나의 최고선이야 라고 했는데 근데 쾌락을 느끼긴 하는데 행복하지 않아.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괜찮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결국 모든 것은 다 행복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걸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최고선은 행복이라고 봤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행복과 탁월성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 이 탁월성은 다른 말로 한 글자로 뭐야? 덕이라고도 합니다. 덕의 뜻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덕은 뭐래요? 고유한 기능, 고유하다는 건 뭐 나만 갖고 있는 혹은 이 인간만 갖고 있는 이런 고유한 기능을 혹은 어떤 사물만 갖고 있는 그런 고유한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거를 덕이라고 한대. 근데 우리 보자. 방금 배웠던 행복이란 건 뭐야? 이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자, 덕이 뭐였어? 고유한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그런 영혼의 활동이 뭐래? 행복이래. 그럼 인간의 고유한 기능은 뭐지? 여러분, 인간의 고유한 기능은 뭘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성장하는 거? 여러분, 성장은 모두 할 수 있죠? 인간만 할 수 있나? 아니죠. 식물도 할 수 있죠. 식물도 뭐 햇빛 받고 빛 받으면 자랄 수 있잖아. 그럼 동물은 또 뭐 할 수, 뭐 감각 느낄 수 있고. 이거 인간만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죠? 동물도 감각 느낄 수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인간만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뭐 같아요? 생각하고 사유하는 능력 혹은 이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만의 고유한 기능은 이성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그런 영혼의 활동을 뭐라고 본 거야? 행복이라고 본 거죠. 그럼 우리 인간의 영혼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나눴고 또 그에 따른 덕이 뭐라고 구체적으로 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표를 한번 볼게요. 플라톤도 영혼을 세 부분으로 나눴을 거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단 두 부분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이 한 부분에서 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어. 총 얘도 세 부분이라는 건 또 비슷하네요. 한번 봅시다. 먼저 어떤 부분과 어떤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이성적인 부분과 비이성적인 부분. 이성과 관련된 부분과 이성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으로 일단 두 가지로 나눴어요. 여기 영혼을. 이성적인 부분의 기능. 이 기능은 뭐 하는 기능이야? 사유를 해야 돼.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런 것들. 이런 사유의 기능을 이거 잠깐 지울게요. 잘 발휘하게 되면 우리는 뭐를 탁월하게 발휘하면 결국 이 덕이 되는 거죠. 사유의 기능을 탁월하게 하면 덕이 되는데 지적인 덕이라고 해요. 지적인 덕. 여기 밑에 지적인 덕이 나와 있는데 지적인 덕에 대한 풀이를 한번 읽어볼게요. 지적인 덕이란 건 영혼의 어떤 기능, 이성적인 기능, 즉 사유하는 그런 기능을 탁월하게 작용할 때 형성되는 덕이래요. 근데 그 종류로는 뭐와 뭐가 있대?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시해야 하는 것은 사실 이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철학적 지혜가 뭔지 궁금할 수 있으니 예시를 하나 들어본다면 과학이나 우리가 수학적 이런 지식 등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예요. 철학적인 지혜. 그럼 실천적인 지혜는 뭘까? 뭐와 관련된 지혜야? 뭔가를 행동하고 실천하는 데 관련된 지혜겠죠. 실천적 지혜. 8번에서 한번 자세히 알아봅시다. 다른 색깔, 파란색을 해볼게요. 실천적 지혜. 자, 실천적 지혜라는 건 우리 방금 배운 뭐의 하나래? 지적인 덕의 하나로. 그럼 여기다가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적어볼까? 지적인 덕에는 뭐와 뭐가 있다?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요 실천적 지혜라고. 뭔가 행위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혜야. 지적인 덕의 하나로 각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뭐의 상태인지 알려준대. 어떤 행동이 중용의 상태인지 알려주는 게 실천적 지혜래요. 중용은 선생님이 뒷부분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뭐가 적절한 건지,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이 적절한 그거를 중용이라고 하거든요. 그 뭐가 적절한지 그거를 알려주는 게 뭐다? 실천적 지혜다. 근데 화살표 뒤에 중요합니다. 뭐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대? 품성적인 덕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 선생님 품성적인 덕이 뭐예요? 조금 이따 우리 요쯤 부분에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어쨌든 실천적 지혜라는 건 지적인 덕의 한 종류고 어떤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적절한 행동이 뭔지를 알려주는 지혜야. 됐을까요? 네. 그럼 이 실천적 지혜 혹은 철학적 지혜 즉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지적인 덕은 어떻게 길러질 수 있을까? 보통 교육을 통해서 길러진다. 자, 볼게요. 그럼 그 다음 영혼 다시 위로 올라와 봅시다. 영혼에 이성적인 부분만 있어?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기만 해요? 아니죠. 분명히 우리 인간의 영혼에는 비이성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야. 두 가지로 나뉘죠. 동물적인 부분과 식물적인 부분인데 동물적인 부분과 관련된 기능은 우리가 뭔가를 감각하고 보고 듣고 만졌을 때 느껴지고 이런 것들, 이런 감각, 그리고 뭔가를 욕구하고 우리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것들, 이런 기능이 동물적인 부분이고 이성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야. 근데 이 부분을 이 부분이 탁월하게, 여기 보죠. 탁월하게 발휘가 되면 어떤 덕이 생기냐? 품성적 덕이 발휘가 돼요. 근데 선생님 여기는 그러면 비이성적인 부분에서 된 거니까 이성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겠네요. 감각하고 욕구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욕구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너무 배고파. 그래서 배가 터질 때까지 먹고 싶어. 그런 식욕이 생긴 거야. 그래서 여러분 배가 터질 때까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배가 터져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우리 배가 터질 때까지 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그 생각은 어디서 이성이 하는 걸까? 아닐까? 그렇죠. 이성이 하기는 하죠. 우리 욕구를 미친 듯이 채우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봅시다. 품성적인 덕의 뜻. 이쪽으로 내려와 볼게요. 품성적인 덕이란 감각과 욕구의 기능이, 이 부분의 기능이 뭐의 명령을 꼭 따라야 된대? 그렇지. 이성의 명령을 따를 때 형성되는 덕이래요. 즉 품성적인 덕이라는 건 비이성적인 부분에서 동물적인 부분이 이제 고유한 기능을 잘 발휘했을 때 나타나는 덕이지만 그냥 여기만 잘하면 되는 거야? 아니야. 이성의 명령을 잘 따라야 돼. 그때 그리고 이 품성적인 덕의 예시로 용기와 절제 같은 것들이 있대요. 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이게 품성적인 덕이 이렇게 발휘가 되고 그 예시로는 뭐가 있다? 용기나 절제와 같은 것들이 있다.
우리 아까 그 식욕과 관련된 예시로도 절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이 품성적 덕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냐 적어볼게요. 바로 중용이다, 중용. 헉, 우리 중용 아까 배우지 않았나요? 뭐 할 때 배웠지? 실천적 지혜에서 뭐가 중용인지 알려주는 게 실천적 지혜라 그랬어. 그러면 이 중용을 알려주는 게 누구야? 이 실천적 지혜가 이 중용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야. 근데 품성적 덕은 이 중용의 상태를 딱 해가지고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에 적절한 상태를 우리가 실현하는 게 품성적 덕이래. 그러면 보자. 품성적 덕은 아까 뜻에서 나왔듯이 뭐의 명령을 따라야 된대? 이성의 명령을 따를 때 형성되는 건데, 이 이성의 명령이란 건 중용이 뭔지 파악하는 누구의 명령을 듣는 걸까? 실천적 지혜가 알려주는 거죠. 품성적 덕한테. 너 중용을 따를 때 형성되는 게 품성적 덕인데 내가 중용 뭔지 알려줄게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항상 이 실천적 지혜랑 품성적 덕은 어떻게 해야 돼? 같이 가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중용이란 건 여기 중용의 뜻을 알려주고 있네요. 자, 중용. 중용이란 건 산술적인 중간 상태가 아니래. 숫자와 수나 이런 거와 수와 관련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게 베라 아이스크림이에요. 베라, 뭐 이렇게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31가지 알죠? 이 아이스크림을 저는 우리 핑크색 숟가락, 요즘에 보라색으로도 나오더라고요. 핑크색 숟가락이 있으면 저는 한 요 정도만,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색깔이 없네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색깔 요 색깔인데, 자, 저는 한 요 정도만 떠먹는 걸 좋아합니다. 아주 조금씩 그냥 맛만 느끼는 걸 좋아해. 이게 저에게는 과도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적절한 중용이에요. 저에게는 이게 중용이에요. 그런데 저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분은 숟가락이 이만한 게 있으면 아이스크림을, 그분이 좋아하는 건 뭐 어떤 색깔이더라? 요런 색깔인데 아이스크림을 한 이 정도씩 먹는 거죠. 숟가락을 꽉 채워서 혹은 그 이상으로. 그분에게는 중용이 이거야. 요 정도가 중용이야. 그럼 여러분, 중용을 보면 사람마다 혹은 그 상황에 따라 같아요? 달라요? 달라. 만약에 이분이 저한테 아이스크림을 뭔가 먹여주려고 그래. 근데 나는 이 정도고 얘는 이 정도니까 딱 중간 정도 줘야겠네. 이 정도 줘야겠네. 이러면 제가 화가 나요, 안 나요? 나는 많이 먹는 거 안 좋아한단 말이야. 이게 중용이 될 수 있어? 아니야. 나는 1g을 먹고 이분은 10g을 먹는데, 그러면 나는 평균 내면 몇이야? 5.5g이죠. 맞나? 11 나누기 2. 맞죠? 5.5g을 주면 그게 중용이 될 수 있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중용은 이런 산술적인 중간 상태가 아니고 딱 적절한 상태를 말하는 게 중용이다. 알겠죠? 근데 생각해보자. 도덕적인 거는 뭔가 과도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그런 적절한 상태가 중용인데, 아예 악덕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악덕. 여기. 악덕. 악덕이란 건 이제 악한 상태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살인 혹은 절도. 누군가를 죽이는 데 있어서 적절한 살인이 있을까? 뭔가 도둑질하고 절도 이런 거 하는 거 있어서 적절한 도둑질, 적절한 절도가 있을까요? 없어. 그래서 악덕이란 것에서는 중용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예 안 좋은 것에서는 중용이란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용의 예시는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절제, 용기, 친절. 이 절제는 뭐 다이어트를
예를 뭐 식욕과 관련해서 적절한 건 절제를 하는 거고, 너무 과하게 배 터질 때까지 먹으면 안 되겠죠. 방종이고. 근데 또 너무 막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아무런 무감각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어. 막 쫄쫄 굶어. 그것도 안 되고, 적절한 건 절제다. 그리고 이 용기라는 건 뭐 전쟁 상태에 나갈 때,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적절한 용기를 갖고 나가야겠죠. 근데 막 너무 막 상대방은 막 총 들고 있고 이런데 나는 막 그냥 맨몸으로 막 뛰어들고 이렇게 무모하게 하면 안 되겠지. 이건 너무 중용이 아니고, 비겁해도 안 될 거고. 친절은 뭐 다 누군가를 좋아할 때 적당히 친절하는 게 중용일 거고, 너무 막 주접 떨고 이러면 아첨, 이건 안 되고, 그러다가 막 누군가에게 나쁘게 대하고, 친절하지 않은 거, 친절이 부족한 건 신슬구즘이겠죠. 그래서 이런 중용의 상태가 뭐다? 중용의 상태를 따를 때, 그게 바로 품성적인 덕이다. 품성적인 특징은 중용이다.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다시 올라가서. 이 부분을 안 했죠? 그리고 비이성적인 부분에는 이 동물적인 부분 말고 식물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 기능은 뭐 영양을 섭취하고 성장하는 거다. 근데 이 부분의 덕은 따로 없어요. 봅시다. 인간의 영혼은 이성적인 부분과 비이성적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이성적인 부분의 기능인 사유가 잘 탁월하게 작용했을 때 나타나는 덕은 지적인 덕이라고 하고, 이 지적인 덕에는 두 종류가 있다. 뭐와 뭐?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 철학적 지혜는 과학과 수학적인 지식들을 파악할 때 나타나는 지혜고, 실천적 지혜는 뭔가를 실천할 때, 특히 어떤 행위를 할 때 있어서 적절한 행위가 뭔지를 알려주는 그런 게 실천적인 지혜다. 근데 이 실천적 지혜는 다른 덕의 형성에 도움을 많이 주는데, 그때의 덕은 품성적 덕이다. 품성적 덕을 형성할 때 이 실천적 지혜가 도움을 주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나? 자, 그걸 말하기 전에 다시 여기 부분을 가볼게요. 또 이 영혼의 비이성적인 부분은 동물적인 부분과 식물적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식물적인 부분은 영양과 성장과 관련된 부분이고, 동물적인 부분은 감각과 욕구와 관련된 부분이라 이게 너무 과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나 덕이 필요한데 품성적 덕이라고 한다. 이때 기능이 잘 탁월하게 발휘됐을 때 나타나는 덕은 품성적 덕. 근데 품성적 덕은 이성의 명령을 받아요. 이성의 명령을 따를 때 형성되는 덕이야. 근데 이때 이성은 뭐다? 실천적 지혜다. 왜? 품성적 덕의 특징은 뭔데? 과도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절함, 이 중용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 중용을 알려주는 게 뭐다? 실천적 지혜다. 됐을까요? 그리고 이 품성적 덕의 예시로는 용기, 절제와 같은 이런 중용의 상태가 있다. 이 부분 한번 계속 반복하면서 들어보고 익숙해졌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한번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지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두려움 및 대담함과 관련해서는 중용, 이것도 부족하고 대담함도 너무 과도하고, 중용엔 뭐다? 용기다. 대담함이 너무 지나치면 무모한 사람이 돼버리고, 두려움이 지나치고 대담함이 모자란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다. 중용의 상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아리스토텔레스였고, 그 다음 품성적 덕은, 아까 우리 지적인 덕은 뭐를 통해 길러진다 했어요. 교육을 통해 길러지는데, 이 품성적인 덕은 우리가 한 번에 습득할 수 있을까? 없어. 우리 예를 들어 뭐 용기 같은 것도 한 번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내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한 번만으로는 안 돼. 나중에는 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품성적 덕은 지속적인 도덕적 실천을 통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는 건 결국 그 도덕적 행동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습관화가 된다는 거다. 그래서 지속적인 도덕적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품성적 덕은 도덕적 행동에 무엇이 필요하다? 습관화. 습관화라는 단어 알아두세요. 습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타내는 지문이 요건데 같이 볼게요. 정의로운 일들을 행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정의로운 일을 딱 한 번 했다고 해서 정의로운 사람인데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꾸준히 정의로운 일을 행함으로써 행해야 그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즉 정의로운 일들을 행하는 게 습관화가 된 사람, 절제 있는 일들을 계속 행함으로써 절제 있는 사람이 되고, 용감한 일을 행함으로써 계속 용감한 사람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지속적인 반복, 실천,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습관이 되는 게. 그러면 이 부분 좀 헷갈릴 수 있겠네. 볼게요. 지속적인 도덕적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게 바로 뭐라는 거야? 요 위에 이거 품성적 덕. 이쪽으로 아까 품성적 덕이라는 거예요. 좀 너무 떨어져 있어서. 덕. 지속적인 도덕적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게 품성적 덕이다. 한 번에 습득할 수 있다, 없다? 한 번에 형성될 수 있다? 아니다, 없다. 네. 그러면 9번 한번 볼게요. 근데 우리가 알아도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 나는 이게 도덕적 행위인지 아닌지 알아. 그래서 난 도덕적 행위를 하고 싶어. 이게 도덕적 행위라는 걸 알아. 근데 우리가 못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지. 뭐가 없기 때문에? 의지가 나약하기 때문에. 의지의 나약함.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부분인데, 뭐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을 거예요. 내가 공부 계획을 다 세워놨어. 완전히 이게 스터디 플래너가 이렇게 있으면 빽빽하게 여기 다 이렇게 체크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다 세워놨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독서실 처음 끊었는데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9시에 독서실에 도착했어. 근데 갑자기 눈 떠보니까 12시야 밤. 독서실 닫을 시간이야.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공부하겠다고 알고 있었어. 근데 뭐가 부족했던 거야? 잠을 참고 공부를 미친 듯이 할 의지가 부족해서 못한 거지. 그거를 이제 도덕적인 예로 한번 해보면, 여러분 만약에 뭐 지하철에 타, 버스에 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게 엄청 몸이 아파 보이셔. 그래서 뭐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는 걸 알아. 근데 나도 그날따라 유독 피곤하네. 그래서 양보를 못했어. 양보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못한 거야. 뭐가 부족해서?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서 자제력이 없거나 의지가 부족하여 도덕적으로 옳다고 판단한다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 이게 바로 뭐라? 의지의 나약함이다. 이거 누구랑 비교할 수 있냐면요. 소크라테스인데, 소크라테스는 알면 바로 행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도덕적으로 옳은 걸 알면 바로 행동할 수 있다고 해. 만약 행동하지 못하면 그 사람 제대로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무지한 상태인 거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매도 불구하고 의지가 나약해서 도덕적으로 옳다고 판단한 걸 실천하지 못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때문에? 의지가 나약하기 때문에. 요 CF는 비교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거의 다 끝났네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또 다른 부분, 요 사회적 책무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책무라는 건 뭐 의무, 사회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왜 이런 게 있냐? 인간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 정치적 존재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덕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당연히 뭘 해야 된다?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 부분은 별도로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사상을 비교 한번 해보면, 이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이 덕 있는 삶을 어떤 삶으로 봤어? 덕 있는 삶을 살면 당연히 행복하다. 행복한 삶으로 봤고,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고, 두 번째 공통점, 이성과 욕망이 있으면 누가 누굴 통제해야 돼? 이성이 욕망을 적절히 통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플라톤도 그 영혼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성적인 부분이 뭐 기계나 욕구적인 부분은 절제 다스려야 된다고 봤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성적인 부분, 요 실천적 지혜가 이런 비이성적인 부분 중용을 파악해서 품성적 덕을 형성해야 된다고 봤죠. 다음 세 번째는 그리스 도교 사상에 영향을 준 건데, 이건 우리가 중세, 아마 4단원? 맞겠죠? 여기서 배울 부분이라 이 정도 그리스 도교 사상에 영향을 주는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걸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는 에피쿠로스였나? 스토아 악파? 그 고대 헬레니즘 시대의 사상가들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너무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